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가 됐고 법인 통한 부동산 투자 또 갭 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 이동도 주는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팬데믹 선언했던 3월 중순 이후로부터 한 9주 정도는 사실은 하락이었기 때문에 안정세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네. 6월부터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 중에서도 뭐 이제 올 초에 수원이나 용인 많이 오르면서 이 지역들을 묶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조금 이 지역들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그 인접한 안산이라든지 오산, 인천 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최근에는 급기야 약간 개발 호재가 가세했던 청주까지도 상승세가 굉장히 커지면서 정부가 이걸 이제 불안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불안하다는 판단이 최근에 시장이 좀 비상식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해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여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정부가 재정까지 투입을 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 또는 이쪽으로 자금이 간다라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현재는 서울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수도권에서도 이제 과천, 광명, 성남, 고양 이렇게 해서 조금 그동안 집값 많이 올랐어라는 지역들,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세종 이런 지역들만 들어가 있었는데 네. 경기 지역을 다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은 김포라든지 파주, 연천, 동두천 아주 외곽 이런 지역을 빼놓고 웬만한 경기도는 다 들어갔고 네. 최근에 또 재개발이라든지 GTX 이런 호재가 맞물리면서 쌌던 곳이라고 인식됐던 인천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인천도 다 포함시켰고 지방에서는 예외적으로 많이 지금 한 2년 새 계속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대전, 그다음에 최근에 좀 불안한 청주 이런 지역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원이라든지 안양 이렇게 좀 더 불안했던 곳들은 투기 과열지구라는 곳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좀 더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세를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수도권과 수도권 근방은 대부분 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는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가액에 따라서 9억 이하면 조정 대상 지역은 50%고 9억 초과하면 30% 받는 것들이 투기 과열 지구까지 묶이게 되면 40%, 20%로 더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텐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갖고 있다 팔게 되면 그냥 일반 세율로 양도 차익에 따라서만 세금을 내게 됐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제 2주택이면 10%, 3주택 이상이면 20% 중과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될 거고 3억 이상 주택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해야 되는 이것이 좀 의무화되면서 이제 이런 게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은 안 묶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이 지역들을 선제적으로 묶어서 자금들이 돌아다니는 걸 막겠다라고 정부가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특히 살 때는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자분 중에 저는 예금 얼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받으면 이건 받은 거다 또는 대출 얼마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사게 될 건지 신고하도록 양식에다 쓰게 돼 있고 예. 실제로 9억 초과는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됩니다. 은행에 잔고증명서 이런 것도 받아가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전무직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급여생활자보다는 사실은 조금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조금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 네. 이게 집 하나 사가지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나 이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 아파트 사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다. 수요를 줄이는데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끼고 주택 사는 이 갭 투자 이걸 좀 막겠다는 게 주요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갭 투자가 과연 뭐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게 갭 투자하면서 대출 규제까지 막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실제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보통 사가지고 내가 입주하는 그런 경우 갭 투자가 아니고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경우를 갭 투자라고 하면 네. 지금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48%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는 52%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강남 사고는 더 심해서 예. 올해 1월에 57%에서 5월에는 72%가 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세 끼고 사시는 분이 10건 중에 7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담면은 대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15억 넘는 초고가에 대해서 아예 대출이 영원히 있거든요.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돈이 내가 완전히 다 있어서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올곧이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살 수 없다면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 사고는 오히려 더 전세를 안고 승계하는 이 갭 투자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갭 투자하는 수요가 먼저 아파트를 먼저 살려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게 강남이든 서울이든 집값 상승세의 단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무주택자든 아니면은 그 집을 하나 갖고 있다가 뭐 옮겨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도 집을 팔든지 아니면은 그 집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해서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대출 안 해주든지 제한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데 집을 하나 갖고 있다가 이거 전세 놓고 집이 다른 데 보니까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지역을 다른 데를 이제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를 사두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3억 초과의 어떤 투기적이나 투기 과열지구에 집을 사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는 전세 살다가 그런 지역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산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 상환하도록 한다거나 뭔가 이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강화하는.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강남에서 거래되는 주택 거래의 70%가 갭 투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들을 갭 투자를 통해서 사려는 걸까요? 그 사실은 이 보유세보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가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하는 수요자들은 지금 집값이 굉장히 앞으로도 오를 거야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또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미리 사놓지 않으면 내가 내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이 속도를 내 자산이 늘어나는 시간보다는 집을 사놓는 게 자산을 불리는 속도가 더 빠를 거야라고 판단되니까 네. 그 불안감을 받고 집을 먼저 사두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집 한 채 없는 분들은 전세로 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이분들은 이 갭 투자 막으면 또 전세값 상승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8341님께서 이 갭 투자 막으면 전세 매물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전세값 상승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사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값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사실 이제 집값 상승세가 벌써 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세값은 비교적 안정세 수준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특별히 뭐 어느 특정 지역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거나 학군이 좋은 곳이거나 뭐 이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전세 물량이 없어요라는 이런 전세값 불안의 심리는
불안감들이 서울 전역이나 웬만한 경기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곳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번 대책 중에서도 보면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뭐 너무 노후됐으니까 사놓고 다른 데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조금 더 강화해서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안 주겠다라는 걸 어저께 새롭게 좀 깜빡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강남권에는 예를 들면 집값이 뭐 한 20억쯤 되면 보통 전세값은 10억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비율인데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값이 5, 6억으로 비교적 쌌었는데 네.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조금 아이들 공부 때문에 강남에 싸게 전세 들어가려고 입주 환경이 나쁘지만 재건축 아파트 찾아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도 수요가 많이 여전히 있을 텐데 공급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네. 이제 그런데 전세를 잠깐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도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발표가 된 게 있는데 법인 투자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예. 뭐 법인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인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해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내라 뭐 이게 보유할 때 또는 팔 때 이렇게 중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틈새를 자꾸 생각한 게 법인을 만들면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거랑 관계없이 법인은 다른 격차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과가 되거나 합산되지 않겠다. 그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라는 단일세율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네. 뭐 개인이 있는 것보다 세금에 대한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부동산 매매업 법인, 임대업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지방이 됐던 분양권이 됐던 뭐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러면서 사실 개인이 파는 걸 법인이 샀던 이 매매 비율이 17년엔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올해는 6.6%까지 늘어났고요. 최근에 광풍이 불었던 청주는 12.5%가 법인이 샀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인 투자에 대한 그 강화 대책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팔 때는 법인세가 보통 이제 20%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20%를 더 중과를 해갖고 40%로 매기겠다.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종부세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 갖고 있고 내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두 채 더 샀다라고 하면 그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보통 개인은 세 채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6억을 넘는 만큼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담이 커져서 추가 매입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법인은 각각 법인을 만들면 아무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인과 똑같이 어떤 6억 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대출 안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유할 때, 팔 때에 대한 세금을 왕창 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수 센터장과 함께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짚어보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대책들 내고 있고 시장은 또 이 틈새들을 이용해서 마구마구 지금 부동산 좀 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좀 시장 안정화 아니면은 이 아파트 값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틈새가 될 만한 곳들을 틀어막고 또 사실은 이제 이번엔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단타를 노리는 어떤 투기적 수요들을 조금은 시장에서 줄이거나 가격을 안정시킬 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정부도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인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성 비율을 나타내는 M1하고 M2 비율이 지금 33%로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떠다니는 돈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주식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개인 자금들이 매수세로 들어가면서 가격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결국 그러면 일부 부동산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이 자금들이 어딘가 갈 물꼬를 좀 터줘야 되는데 네. 그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유동성의 문제라는 거는 당장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의 근본책이 될까는 사실은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불안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청취자 최종욱님께서 해결책은 전세 세입자가 낸 전세대금 등 부동산으로 얻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할 정도로 부과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거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보유세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왜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보유세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그것도 너무 무차별적으로 늘리게 되면 뭐 1주택자 달랑 집 하나 있는데 너무 세금 부담 크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9억이나 뭐 6억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종부세란 이름으로 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상한 비율을 300%까지 늘리는 것들을 조금 더 발의를 했는데 통과 못 시켰고요. 그래서 네. 이번 이제 21대 들어오면서 연내 아마 그것들을 통과시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강남에 한 전용 85제곱미터 한 두 채 정도 갖고 있으면 종부세 포함해서 보유세가 한 5, 6천만 원 나오거든요. 예. 매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집 사는 게 무섭다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청취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내년 이후부터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투기 수요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약통장 가지고 집을 마련하실 분들이 불안해서 자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네. 지금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이제 30만 가구 정부가 선분양하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라는 거는 지나와 보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항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암만큼이나 낮다 손치더라도 이미 많이 오른 시장에 불안감을 갖고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정부가 공급을 늘릴 어떤 계획과 택지를 확보했다라고 해서 최근에 용산 계획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은 청약통장 가지고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않은 분들은 분양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자산을 모으고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부가 꾸준히 공급이 돼서 전세든 매매든 좀 이런 공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을 해야지 자꾸 누르는 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상승세를 타는 사람들이 또는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자꾸 그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격이 되다 보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청취자 김춘영 님이 그 지적을 해 주셨어요. 부동산 대책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집값을 올리는 대책인지 내리는 대책인지 어쩔 수 없어 신용만 하는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토로도 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이번만큼은 좀 부동산 잘 잡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의 안명숙 센터장 통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